전 세계의 시스템을 디지털로 관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국의 의사결정 체제에 관여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오만한 중공의 패권이 왜 이슬람 형제들의 폭탄 앞에서는 비명 섞인 즉사와 처참한 시신으로 돌변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제해부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중공 기술자와 노동자들을 겨냥한 참혹한 연쇄폭탄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이슬람권의 거대한 분노가 중공이라는 위선적 패권을 향해 터져 나오기 시작한 피해 심판이자 전 세계 무슬림들이 중공을 향해 공식적으로 날린 멸절의 선전포고입니다. 최근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동 전역의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인 대상 테러의 실상을 직시하십시오. 중공산 방공망이 요격률 0%로 뚫린 자리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중국인 노동자들의 시신이 질비합니다. 테러 현장에서 발견되는 증언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합니다. 위구르 형제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중공에게는 오직 즉사뿐이다. 중공은 현재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약 8만 명 이상의 무슬림을 강제 수용소에 억류하고 인권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안면인식 카메라와 생체 데이터 감시망을 동원해 그들의 정신을 개조하고 이슬람의 상징을 파괴하며 강제 노역을 일삼고 있는 것이 2026년 현재 중공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 형제들이 수용소 담장 안에서 고문당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중공은 대외적으로 인민의 낙원을 선전하며 기만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만은 이제 중국인 혐오를 넘어선 절멸의 의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ISIS-K, 즉 이슬람 국가 호라산과 같은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은 중공을 향해 피해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무슬림 형제를 짓밟고 수용소에 가두는 중공, 그리고 그들과 손잡은 이란의 배신자들을 처단하라. 이 선언 이후 중공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1:1로 건설 현장은 중국인들의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폭탄 테러로 현장에서 즉사하는 중국인 소식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중공의 위선적인 종중 정책에 매달리는 이란 정부조차 이 거대한 분노의 물결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공의 영혼을 팔아넘긴 정치인들의 비참한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네팔의 사례는 전 세계 종중 정치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중공의 자본에 취해 나라의 주권을 팔아넘기던 네팔의 친중 정치인들은 결국 분노한 군중을 피해 도망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헬기에 몸을 싣고 탈출하려다 미처 타지 못하고 헬기 프레임에 매달려 도망치던 중 힘이 빠져 허공에서 추락해 즉사하거나 성난 국민들에게 잡혀 매를 맞아 죽는 광경은 중공이라는 악마와 손잡은 자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중공은 자신들이 설계한 디지털 감시망과 이미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는 글로벌 디지털 조작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일부 애국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공은 대만 침공의 기회를 엿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성동격서의 수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먼저 점령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부정선거 카르텔을 통해 각국의 의사결정체계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휘두른다는 합리적 의심은 이제 단순한 우려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100년의 원수지만 중국은 1000년의 원수다. 역사라 증명하듯 중공의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은 우리 민족의 자유와 주권을 끊임없이 위협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슬람의 처절한 복수심은 디지털 조작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란이 건넨 위안화 통행권은 중공에게 특혜가 아니라 이슬람의 거대한 분노라는 화약고 속으로 제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지옥의 초대장이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중공은 자신들의 방산 기술이 최고인 양 선전해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운용한 중공산 방공 시스템이 이스라엘의 정교한 공습 앞에 요격률 0%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남기자 중공의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무슬림을 탄압하고 외부에서는 가짜 기술로 사기를 치며 배후에서는 디지털을 이용해 타국의 주권을 유린한다는 의심을 받는 중공의 패권이 이제 안팎으로 터져나오는 연쇄 붕괴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의 위선이 불러온 피해 보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디지털 조작으로 쌓아올린 가짜 제국은 실전의 화염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베어내가고 있습니다.
14억의 자부심을 내세우며 세계 질서를 농단하던 중공의 성벽에 드디어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균열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공이 그동안 전 세계에 끼쳐온 모든 해악질의 대가를 치르는 잔혹한 청산의 과정입니다. 과연 이 인과응보의 끝은 어디일까요? 단순히 에너지가 끊기는 수준을 넘어 중공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스스로 판 무덤에 빠지고 있는지 이제 그 잔혹한 파멸의 지도를 하나씩 펼쳐 보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을 바라보면 인간이 그어놓은 어떤 경계선보다 압도적인 하나의 덩어리가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붉게 물든 그 광활한 땅 위에는 14억이라는 숫자가 살아 숨쉬고 전 세계 공장의 굴뚝 연기와 거대한 내수 시장의 소비 열기가 뒤엉킨 채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토록 거대하고 촘촘하며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체제를 바라볼 때 우리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편견을 품게 됩니다. 저 덩어리는 영원히 저 자리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역사는 단 한 번도 거대함이 곧 영속성을 보장한다고 증언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역사의 가장 냉혹한 교훈은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권력일수록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원심력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철옹성이라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로 무너졌습니다. 로마는 게르만족의 칼이 아니라 지방 군벌의 내분과 경제적 침식으로 쓰러졌고, 소련은 미국의 핵미사일이 아니라 자국민의 냉소와 경제 시스템의 자기 부정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세계 지도 위에서 가장 거대하게 붉어 보이는 그 덩어리의 내부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글은 막연한 희망이나 감정적인 반감을 연료로 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지정학적 구조, 자본의 흐름,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적 패턴이라는 세 개의 냉혹한 렌즈를 교차해서 이 거대한 대륙이 만약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져든다면 그 이후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재편될지를 가능한 한 깊숙이, 가능한 한 정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멈추는 진자. 역사를 충분히 길게 펼쳐놓으면 하나의 패턴이 소름 돋을 만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광대한 대륙은 언제나 하나로 뭉쳤다가 여럿으로 흩어지는 진자운동을 반복해왔습니다. 강력한 중앙 권력이 탄생해서 지방의 분권 세력을 제압하고 거대한 통일제국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반드시 다음 수순을 불러옵니다. 변방 지역의 이탈, 지방 군벌의 독립, 내전, 그리고 대혼란. 수십에서 수백 년 주기로 이 사이클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이 거대한 땅덩어리는 애초에 단일한 문명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막과 초원, 고산지대와 열대 해안, 혹독한 북방 툰드라와 아열대 삼림이 공존하는 이 대륙은 서로 다른 기후,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생존 방식을 발전시켜온 수십 개의 이질적인 문명들이 억지로 하나의 깃발 아래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중앙 권력이 강할 때는 억압으로 그 이질성을 눌러놓을 수 있지만 중앙 권력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는 순간 수십 년간 압축되어 온 분리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분출됩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리가 만들어낸 숙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정학적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륙이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때마다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세력들은 예외 없이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이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며 팽창할 때 반도는 항상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대륙 내부의 여러 세력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소진들 때 반도 국가는 어느 쪽 선도 잡지 않은 채 양쪽에서 동시에 구애받는 지정학적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이 역사적 패턴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나리오에 촉각을 세워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현재의 권력 구조는 과거의 실패를 학습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철저하게. 과거의 통치자들은 충성심을 사기 위해 유교적 도덕을 설파하고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며 엘리트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권력은 그런 낭만적인 방식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대신 선택한 것은 기술입니다. 수억 대에 달하는 안면인식 카메라, 개인의 소비 패턴, 이동 경로,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디지털 감시망, 시민 각각에게 점수를 매겨 사회적 보상과 처벌을 자동으로 집행하는 알고리즘 통제 시스템.
인류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기술적 감시 체제가 구축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놀라운 성취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설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토록 극단적인 통제가 필요한가? 강한 체제는 이런 수준의 억압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정당성에 자신감이 있는 권력은 시민의 입을 막는데 이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댐이 튼튼하다면 콘크리트를 계속 덧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그 댐이 이미 내부에서 금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글로벌 지정학 분석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이 체제가 구사하는 통제 전략들은 강함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처절한 방어 기제입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전략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사 지휘 계통의 분산화. 지방 세력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지휘 계통을 쪼개고 상호 감시 구조를 강화합니다. 과거 군벌이 탄생했던 조건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정체성의 강제 동질화. 변방 지역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언어와 문화, 역사 서술 자체를 국괴주도로 통일합니다. 다양성의 억압이 아니라 이질성의 소각입니다. 셋째, 외부 갈등의 의도적 증폭. 내부에 쌓인 불만의 압력을 외부를 향한 적개심으로 전환하는 고전적인 민족주의 동원 전략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켜 경제적 산소를 스스로 차단하는 자충수가 됩니다. 이 3가지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 체제가 지금 이 3가지 위협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정치 체제든 그것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는 결국 물질적 약속입니다. 이 거대한 권위주의 체제가 14억 명에게 제시한 거래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포기하라. 대신 경제적 풍요는 보장하겠다. 수십 년간 이 거래는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농촌의 빈곤에서 도시의 중산층으로 이동한 수억 명의 삶이 그 거래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약속의 기반이 빠른 속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화의 붕괴, 땅값은 영원히 오른다는 믿음 위에서 지방 정부들은 토지를 담보로 천문학적 부채를 쌓아오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지방 재정의 숨통이 한 번에 막혀버렸습니다. 재정이 바닥난 지방 권력은 중앙의 지시를 이행할 물리적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의 공포. 소비가 위축되고 물가가 내려앉는 현상은 언뜻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적으로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 기업이 쓰러지고 기업이 쓰러지면 일자리가 사라지며 일자리가 없으면 소비는 더욱 위축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정책 처방이 가장 어려운 경제적 함정입니다. 기술 봉쇄의 포위망. 서방 세계는 더 이상 이 대륙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첨단 반도체 기술의 수출을 차단하고 전략적 투자를 회수하며 공급망 자체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국제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대륙이 다음 기술 혁신의 사이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3가지 경제적 균열이 동시에 심화될 때 체제를 지탱하던 물질적 약속은 공허한 구호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깨진 14억의 분노는 감시 카메라가 아무리 촘촘해도 담아낼 수 없는 규모입니다. 10개의 조각, 각자의 생존 논리로 찢어지는 대륙. 자, 이제 가장 충격적인 사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중앙의 신경망이 끊어지는 순간 이 광대한 영토는 어떤 원리로 분열할까요? 분열의 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와 언어, 신앙으로 연결된 민족적 정체성, 다른 하나는 냉혹하고 계산적인 자본의 생존 논리. 이 2축을 교차해서 분석하면 이 대륙은 대략 10개의 이질적인 단위로 갈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1. 서부 이슬람 공화국, 신장 위구르 지역.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기술 억압 시스템 아래서 수십 년을 버텨온 이 지역은 중앙 권력의 이완이 감지되는 즉시 폭발적인 독립 에너지를 분출할 것입니다. 튀르크 계통의 혈통과 이슬람 신앙이라는 2개의 강력한 구심점이 이 지역의 통합력을 만들어냅니다. 독립선언과 동시에 같은 혈통과 신앙을 공유하는 튀르키예,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파키스탄이 즉각 외교적, 군사적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의 억압 세력과 자원과 영토를 두고 장기적인 무력 충돌을 지속하며 21세기 아시아판 중동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티베트 왕국. 세계의 지붕에서 내려다보는 지정학적 요새.
다람살라의 망명정부가 귀환하고 수십 년간 억눌렸던 불교적 정체성이 국가의 기반으로 재건됩니다. 티베트의 독립은 인도에게 있어 단순한 이웃 국가의 탄생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국경 분쟁의 종식이자 남쪽으로 내려오는 모든 잠재적 위협을 막아줄 거대한 지리적 방어막의 획득입니다. 인도는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쏟아부으며 티베트를 완전한 자국 세력권 안에 편입시킬 것입니다. 히말라야 위에 세워진 이 신생 왕국은 지정학적으로 인도의 전략적 완충 국가이자 남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바꾸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2. 네이먼구 자치국. 초원의 피 다시 북쪽을 향해 흐르다. 광활한 초원지대에 사는 이들에게 베이징은 언제나 이질적인 권력이었습니다. 강제로 주입된 중화 중심의 역사 서술과 문화 동화 정책 아래에서 억눌려 있던 몽골계 정체성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몽골과의 민족적 통합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러시아는 이 과정에 경제적, 외교적 촉진제를 뿌리며 자국의 영향권 확대를 도모합니다. 이 지역이 품고 있는 풍부한 히토리와 지하 자원은 러시아, 몽골, 네이먼구를 잇는 거대한 자원 공급 벨트 구성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세 지역의 이탈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영토 축소가 아닙니다.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육상 실크로드와 핵심 에너지 자원 기반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4. 동중국 연방. 상하이, 장수, 저장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독립선언. 변방에 불리는 정체성의 문제라면 이 지역에 불리는 철저하게 돈의 문제입니다. 대륙 전체 경제 생산에 압도적인 비중을 책임져온 이 해안 지역은 지금껏 내륙의 빈곤을 자신들의 세금으로 메워왔습니다. 중앙 권력이 흔들리는 순간 이 지역의 엘리트들과 기업인들은 냉혹한 계산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저 침몰하는 배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세금 납부 거부를 시발점으로 동중국 연방을 선언하는 이들은 즉시 디지털 만리장성을 철거하고 완전한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 체제를 선포합니다.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은 이들을 즉각 승인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핵심 파트너로 편입시킬 것입니다. 크게 보면 양쯔강 이북의 자본과 기술이 국경행이 탈피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아시아의 실리콘반이 됩니다. 5. 남중국 연방. 광둥, 선전, 광저우의 기술 자본 요새. 텐센트, 화웨이, BYD의 산실이었던 이 지역은 중앙 권력의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는 순간 억눌려 있던 혁신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방출합니다. 대만, 미국과 기술 동맹을 구성하고 전 세계 하드웨어 제조와 IT 혁신의 집약지로서 글로벌 자본을 끌어모으는 테크 국가로 탈바꿈합니다. 실리콘밸리가 서쪽에 있다면 이곳은 아시아의 실리콘만이 됩니다. 6. 홍콩, 마카오 자치공화국. 억눌렸던 자유의 귀환. 국가보안법 아래 숨지켜야 했던 아시아 금융허브와 카지노 산업의 메카는 즉시 완전한 자치공화국 독립을 선언합니다. 영미법 체계의 보관, 다국적 기업 아시아 본부의 재유치, 서방 금융자본의 귀환. 이 세 가지 축으로 이 작은 도시국가들은 놀라운 속도로 과거의 위상을 회복합니다. 이 황금 도시국가들의 연쇄 독립선언은 구제제가 쥐고 있던 경제적 산소 공급이 영구적으로 차단되었음을 전 세계에 공식 선포하는 신호탄입니다. 복중공화국. 베이징에 남겨진 낡은 권력의 요새. 무너진 체제의 핵심 기득권 세력과 강경파 잔존 집단이 베이징을 방어선으로 삼아 결집합니다. 자신들이 과거 제국의 유일한 합법적 계승자임을 주장하며 권위주의 통치를 지속하려 하지만 서방의 강도 높은 제재와 경제적 고립이라는 이중 포위망 속에서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생존을 위해 북한, 러시아, 이란 등과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며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 요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북 민주연방, 만주,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다. 선양을 중심으로 한 과거 중공업지대는 베이징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침몰하는 체제와 운명을 함께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상당수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는 한국과의 경제적, 인적 연결망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광활한 토지를 내세우며 한국과 일본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독자적인 연방국가가 탄생할 것입니다. 양쯔공화국, 거대한 강이 중립을 택하다.
충칭을 중심으로 한 내륙의 물류 심장부는 이념 대신 실리를 선택합니다. 온건 개혁 성향의 군인벌 연합이 정부를 구성하고 장강 유역의 농업 생산력과 제조업 기반을 토대로 부유한 해안 연방들과 호전적인 북쪽 잔존 세력 사이에서 절묘한 중립 외교를 펼치는 내륙의 스위스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서남부 내전지대, 가장 비극적인 파편. 윈난, 스촨, 구이조우 등 험준한 지형에 갇힌 서남부 내륙 지역은 뚜렷한 구심점 없이 토착 군벌들의 무한 권력 투쟁 속으로 빠져듭니다. 외국 자본의 접근이 차단되며 치안이 붕괴되며 마약과 밀수로 연명하는 거대한 내전지대로 전락하는 가장 비극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퉁고 전 세계 물동량의 핵심 통로였던 대륙이 10개의 파편으로 쪼개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구촌 경제의 지각판 자체가 산산조각 났다는 선고입니다. 공급망의 심장정지. 전 세계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리와 핵심 광물의 수출선이 차단됩니다. 10개의 신생국가와 군벌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글로벌 물류망은 심장정지 상태에 빠지고 전 세계적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연쇄적으로 촉발됩니다. 전례 없는 인도주의 재앙. 내전과 경제 시스템 붕괴를 피해 국경을 넘으려는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쏟아지는 이 거대한 인구 미동의 물결은 주변국들에게 전례 없는 안보, 인도주의 복합 위기를 불러옵니다. 기후 협치의 완전한 붕괴. 중앙정부의 환경 통제력이 사라진 10개의 신생국가들은 생존과 재건을 위해 무분별하게 화석 연료를 소각하고 오염을 배출합니다. 전 지구적 탄소 감축 협력 체계는 한순간에 무력화됩니다. UN 체제의 대격변. 기존 대륙이 보유한 안전보장이서의 거부권을 두고 북쪽 잔존 세력과 남쪽 해안 연방들이 정통성 전쟁을 벌입니다. 이 외교적 혼돈 속에서 가장 크게 웃는 쪽은 수십 년간 국제 무대에서 억울하게 배제되어 온 대만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능력과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대만은 서방 세계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잃어버린 국제적 위상을 되찾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합니다. 권력의 공백은 진공 상태로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주변 강대국들이 각자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즉각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유럽, 대만의 황금 해안선 봉쇄. 서방 진영은 부유한 동부, 남부 해안 연방들을 친서방 자본주의 블록으로 흡수하는 데 집중합니다. 막대한 투자와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들을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핵심 거점으로 편입시킵니다. 대만은 이 과정에서 경제적 맹주 역할을 수행하며 과거의 굴욕을 화려하게 되갚습니다. 러시아의 조용하고 위협적인 남하. 서방이 해안선을 장악할 때 러시아는 북쪽 내륙을 통해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침투합니다. 고립된 북쪽 잔존 세력에게 에너지와 무기를 지원하며 전략적 양보를 얻어내고 네이멍구 자원벨트에 깊숙이 개입하며 아시아 북부에서의 지배력을 극대화합니다. 인도 대 파키스탄의 대리전. 대륙의 서쪽 변방은 두 핵보유국이 각자 지원하는 위성국가를 내세워 끝없는 마찰을 빚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됩니다. 인도는 티베트를, 파키스탄은 서부 이슬람공화국을 각자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으며 충돌합니다. 일본의 은밀한 재무장. 이 모든 혼돈 속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체계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대륙 해군력의 붕괴로 발생한 아시아 해상 권력의 공백을 명분 삼아 평화헌법의 마지막 제약을 걷어내고 대형 항공모함 건조와 원거리 공격무기 배치를 공개적으로 추진하며 거침없는 재무장의 길에 들어섭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잇는 핵심 해상교통로는 다시금 일본 해상전력의 작전구역으로 재편됩니다. 이처럼 거대한 제국이 무너진 자리는 민주주의의 꽃밭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적나라한 탐욕과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날 것 그대로 충돌하는 21세기판 약육강식의 콜로세움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곳으로 돌립니다. 한반도에 새겨진 역사적 법칙은 소름 돋을 만큼 일관됩니다.
대륙이 하나로 통합되어 팽창 에너지를 외부로 쏟아낼 때 반도는 존망의 벼랑에 내몰렸습니다. 반면 대륙 내부의 여러 세력이 서로를 소진시키는 분열기에 반도 국가는 양쪽 모두로부터 구애받으며 외교적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특정 왕조의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지리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기회입니다. 단기적 위기, 북한 체제의 급변과 안보 블랙홀. 거대한 후원자가 공중분해되는 순간 북한 체제는 경제적 동맥이 완전히 차단되는 상황을 맞습니다. 군부의 동요, 체제 붕괴, 그리고 수백만 명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됩니다. 핵무기 통제권의 불안정, 무장 군벌의 난립, 국경을 넘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 시나리오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혹독한 안보 복합 위기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 기회, 200년짜리 번영의 문이 열리다. 그러나 이 격동의 파도를 버텨내는 데 성공한다면 그 너머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립니다. 수십 년간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웠던 대륙의 군사적 팽창 위협과 북쪽 정권의 핵공갈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가 아닙니다. 대륙의 동해안을 따라 새롭게 탄생한 부유한 신생 자본주의 국가들은 과거의 중화 우월주의를 버리고 한국의 첨단 기술, 브랜드 파워,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해안 국가들과 강력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며 동북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 부상합니다. 북쪽 영토가 개방되어 유라시아 육로가 뚫리고 파편화된 만주와 몽골의 자원 인프라가 우리 경제권으로 연결된다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국제적 위상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에필로그. 체스말이 될 것인가, 판을 쥔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 우리가 매일 포털 사이트에서 스쳐 지나가듯 읽는 단편적인 국제 뉴스들. 그 이면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대한 지각 변동의 복선이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어떤 체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도 불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변화하고 그 변화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로, 방심한 자에게는 재앙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의 지정학적 실험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거대 체제들이 내부 모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고 강대국들은 겉으로는 국제 규범을 외치면서 뒤로는 새로운 영토 분할의 청사진을 다듬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상만 쫓아서는 이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역사의 긴 호흡 속에서 패턴을 읽고 자본의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을 감지하며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미리 예측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냉혹한 지정학적 통찰.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가장 절박한 역량입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우리는 결코 누군가가 움직이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을 읽고 판을 설계하며 판을 주도하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앞서 경제해부실 제8편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 상황과 우리 선원들이 겪고 있는 사투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 8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긴박한 현장을 먼저 확인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8편에서 차마 다루지 못했던, 아니 중공이 전 세계를 조작하며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더 잔혹한 금융적 진실의 심장부를 해부하려 합니다. 이란이 중공에게만 허락한 그 붉은 통행권, 즉 위안화 결제 통과 허용은 겉으로 보면 달러 패권에 대한 위대한 승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해부실의 차가운 칼날로 그 내장을 드러내보면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중공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단숨에 도축해버릴 수 있는 미국의 디지털 스위프트 단두대 앞에 스스로 목을 들이민 꼴입니다. 중공은 당장 공장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라는 금기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위안화 뭉칫돈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미국에게 전례 없는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주요 국영은행들을 국제 달러 결제망에서 영구 퇴출하라는 금융 사형 선고에 트리거를 당긴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달러 거래를 중단시키는 이 조치가 내려지는 순간 현재 400조 원의 부동산 부채와 일주일에 40개씩 증발하고 있는 317개의 중소은행을 안고 있는 중공이 과연 단 일주일이라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소름 끼치는 배후의 진실을 하나 더 짚어야 합니다.
중공이 전 세계 각국의 의사결정 체계에 관여하며 구축해놓은 그 보이지 않는 디지털 조작 카르텔의 작동 원동력은 결국 자금입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달러 결제망이 막히고 국영은행들이 제재 대상에 오르는 순간 그들이 타국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시스템을 교란하던 그 검은 돈의 줄기가 끊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팔의 종중 정치인들이 헬기에 매달려 도망치다 추락해 즉사한 비극은 더 이상 중공의 자금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하수인들의 처참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란이 통행료로 받은 그 산더미 같은 위안화가 정작 중동 시장에서는 디지털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쇼킹한 진실입니다. 화폐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국 상선 하나 보호하지 못해 국기를 지우고 밤바다 위에서 위장술이나 펼치는 나라의 종이 조각을 과연 어느 산유국이 금처럼 믿고 보유하겠습니까? 이란 내부에서조차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대신 받은 이 위안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중공산 저질 무기와 불량 부품밖에 없다는 탄식입니다. 결국 중공은 에너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조된 화폐 가치를 스스로 폭로하며 금융적 자살골을 넣은 셈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위안화 결제가 중공 내부의 환율 방어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너지를 위안화로 사기 위해 시장에 위안화를 무차별적으로 풀면서 위안화 가치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뚫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이미 눈치를 채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15,200명의 슈퍼리치들이 전 재산을 달러와 금으로 바꿔 중공을 탈출한 배경에는 바로 이 위안화의 종말이라는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선장들이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뛰어내리는 배는 이제 가라앉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중공은 자신들이 설계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 세계 선거를 주무르고 여론을 통제하며 영원한 제국을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의 거대한 파도, 특히 에너지와 금융이라는 두 개의 칼날이 맞물려 돌아가는 호르무즈의 소용돌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조작 따위로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중공이 에너지를 구걸하기 위해 들이킨 이 독이 든 성배는 이제 중공 내부의 핵심 혈관인 베이징 사환 지역의 집값을 반토막 내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파산으로 몰아넣는 연쇄 폭발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천년의 원수라 불리는 중공의 탐욕이 이제는 전 세계 금융 질서에 의해 도축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대한민국을 잠식해오던 그들의 검은 손도 이제는 텅 빈 은행 금고와 가치 없는 위안화 뭉치 때문에 마비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풍당당하게 해협을 통과하는 듯 보이지만 그 유조선 안에는 중공의 미래를 불태울 시한폭탄이 가득 실려 있는 셈입니다. 중공 공산당은 이를 가리기 위해 오늘도 디지털 매체를 동원해 선전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전 세계 무슬림 형제들의 선전포고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지표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과연 이 금융적 학살의 끝은 어디일까요? 단순히 은행 몇 개가 망하는 수준을 넘어 중공이 그토록 자랑하던 가짜 기술력과 방산 시스템이 어떻게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이제 그 잔혹한 연쇄붕괴의 심장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공이 그토록 자랑하며 전 세계를 보이지 않는 디지털의 손으로 조종하고 타국의 의사결정 체계마저 주무르던 그 오만함의 밑바닥에는 사실 썩은 동아줄보다 못한 가짜 기술력과 모래성 금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호르무즈 사태는 그 추악한 민낯을 전 세계 시장과 중동 부국들 앞에 실시간으로 폭로해버린 역사적인 단두대가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중공의 자부심이라 불리던 방산 굴기의 처참한 장례식을 목격해야 합니다. 중공은 그동안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해 미국산 무기의 절반 가격에 90% 이상의 성능을 보장한다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란 공습 상황에서 중공산 방공 시스템이 보여준 성적표는 굴욕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요격률 0%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도입했던 중공산 최첨단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이스라엘과 미군의 정교한 전자전 앞에 속수무책으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미사일은 엉뚱한 허공을 향해 발사되었고 레이더망은 종이장처럼 뚫렸습니다. 14억 대국이 방산굴기라며 호언장담하던 무기들이 실전에서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큰손인 사우디와 UAE는 조용히 중공산 도입 리스트를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파멸은 중공 내부의 부동산과 금융 시스템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공 권력의 심장부이자 부유층의 상징이었던 베이징 사환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았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일부 최고급 부유층 아파트의 가치는 90% 이상 파괴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50억 원을 호가하던 펜트하우스와 명품 아파트들이 지금은 5억 원이라는 처참한 가격의 매물로 쏟아지고 있지만 그마저도 사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10분의 1로 쪼그라들면서 중공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중산층과 부유층의 분노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동산 붕괴는 곧바로 지방정부의 재정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토지 매각 대금으로 연명하던 지방정부들은 이제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377개의 은행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40개씩 은행이 망해 나가는 인류 금융사상 유례가 없는 대재앙입니다. 10억을 예금했는데 은행이 망했으니 2억만 가져가라, 싫으면 한 푼도 못 준다는 통보가 실제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뱅크런을 막기 위해 예금 인출기를 폐쇄하고 디지털 자산을 강제로 동결시키는 이 추악한 전체주의의 칼날은 이제 중공 인민들의 분노를 임계점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공이 디지털을 이용해 타국의 의사결정 체계를 교란하고 성동격사의 수법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해가는 배후 공작의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정작 자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실물 경제는 정직합니다. 조작된 데이터와 통제된 언론으로는 배고픈 인민들의 위장과 텅 빈 은행 금고를 채울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완화 결제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것은 이 붕괴해가는 금융 시스템의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한 격입니다. 중공은 100년의 원수 일본보다 더 무서운 1000년의 원수로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위협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실전에서 증명된 0%의 요격률, 일주일에 40개씩 사라지는 은행들, 그리고 50억 자산이 5억으로 증발해버린 베이징의 참상은 중공이라는 거대한 거짓말이 이제 그 종말을 맞이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짜 기술과 조작된 금융으로 전 세계를 농단하던 오만함의 대가는 이제 국가 전체의 파멸이라는 잔혹한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종중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매를 맞아 죽고 헬기에서 떨어져 즉사한 것처럼 중공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자국민을 배신한 자들의 말로는 결코 다를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조작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사막 밑에 강철의 비상구를 뚫어내며 전 세계의 국격의 차이를 증명하고 있는지 그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중공이 전 세계의 디지털 시스템을 주무르고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해 각국의 주권을 유린하며 가짜 패권을 유지하려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들이 위구르 수용소 담장 너머로 숨기려 했던 피의 대가는 이미 중공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타오르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해상 봉쇄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공의 위선에 분노한 이슬람 형제들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진 피의 선전포고입니다. 최근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인 대상 연쇄 폭탄 테러의 현장을 직시하십시오. 중공산 방공망이 요격률 0%로 뚫린 자리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중국인 노동자들의 시신이 질비합니다. 테러 현장에서 발견되는 증언들은 처참합니다. 위구르 형제들의 핏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중공에게는 오직 즉사뿐이다. 폭탄 테러로 현장에서 즉사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소식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전 세계 무슬림들이 중공이라는 거대한 독재 시스템을 향해 중국인 혐오를 넘어선 절멸의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중공은 자신들이 설계한 디지털 조작과 부정선거 카르텔로 전 세계를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8만 명의 위구르 무슬림을 수용소에 가두고 말살한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잔혹합니다. 이란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비굴하게 중공의 머리를 조아리는 종중 정책을 펼칠 때 이슬람의 진정한 전사들은 이란 내부와 호르무즈의 물길 위에서 중공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달러 대신 위완화를 받겠다는 선언은 이란 정부의 궁색한 처지일 뿐 바다 위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힘은 중공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린 분노한 무슬림들의 미사일과 기뢰에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아수라장 속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행보는 중공의 비굴한 위장술과는 차원이 다른 국격의 승리였습니다.
중공 건설사들이 지은 조잡한 송유관들이 사막의 모래 아래서 기름을 유출하며 썩어갈 때 대한민국은 조용히 진짜 신림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은 섭씨 50도의 열사를 뚫고 가장 완벽한 특수용접 기술로 약 400km 길이의 초대형 육상 송유관을 이미 완성해 두었습니다. 중공이 위기 상황에서 미사일이 두려워 국기를 지우고 배 이름을 덧칠하며 도망칠 궁리를 할 때 대한민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바다가 막힐 것을 대비해 사막 밑에 강철의 비상구를 뚫어놓은 해안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중동 국가들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생명선을 대한민국에게 온전히 맡겼다는 것은 중공의 가짜 돈과 디지털 조작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신뢰의 절대적 승리입니다. 우리가 지어준 송유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름을 확보하며 국제 유가 폭등의 직격탄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방어하는 이 설계된 인프라의 힘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를 버텨내는 대한민국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반면 중공은 자신들이 뿌린 씨앗에 스스로 발등이 찍혔습니다. 요격률 0%로 증명된 가짜 방산 기술은 중동 부국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중공이 그토록 자랑하던 디지털 패권은 분노한 이슬람의 원시적인 폭탄 테러 한 발에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베이징 사환 집값 반토막, 373개 은행의 증발, 그리고 1년에 15,200명의 부작에 탈출하는 그 비참한 현실은 조작된 통계와 통제된 언론으로는 결코 가릴 수 없는 중공의 최종적 파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50억 원 하던 아파트가 5억 원이 되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냉혹한 자산가치의 파괴는 공산당 독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의 심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똑똑히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전 세계를 농단하던 오만한 중공이 자신들이 위구르에서 저지른 악행의 대가로 전 세계 이슬람 형제들에게 사냥당하는 그 처참한 인과응보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을 정당한 실력과 신뢰로 돌파하며 당당히 백고동을 울리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말입니다. 네팔의 친중 정치인들이 헬기에 매달려 도망치다 추락해 즉사한 그 비참한 말로는 중공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자국을 배신한 모든 자들에게 예정된 운명일 뿐입니다. 중공의 위선이 불러온 피해 보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디지털 조작으로 쌓아올린 가짜 제국은 실전의 화염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자산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저들의 거짓 선동과 보이지 않는 조작에 휘둘리지 않는 차갑고 정교한 생존 전략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합니다. 중국은 1000년의 원수요, 일본은 100년의 원수라는 그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맙시다. 조작된 시스템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지만 강철 같은 실력과 신뢰로 쌓아올린 기술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경제해부실이 집도한 시편의 진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선적 패권의 종말을 지켜보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